차가운 법정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조정실의 모든 소리는 판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와 서류 위를 스치는 펜 소리에 흡수되는 듯했다. 강민주는 맞은편에 앉은 이수연과 그녀의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막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그는 그저 담담히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판사가 마지막 확인 질문을 던졌다. 두 사람 이혼 조정안에 대해 이해 없습니까? 재산 분할 및 위자료는 기재된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민주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는 나눠 가질 재산도 요구할 위자료도 없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들이 살았던 작은 전셋집의 보증금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수연의 집안에서 마련한 것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빈손이었고 이제 다시 빈손으로 돌아갈 뿐이었다. 네, 동의합니다. 수연이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길게 내려온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가늘게 떨리는 어깨에서 그녀가 느끼고 있을 고통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이 함께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차가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된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반면 수연의 어머니인 윤 여사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만족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민준을 훑어보며 말했다. 내 딸 인생을 망칠 뻔한 인연 이제라도 정리되니 정말 다행이군. 자네 같은 사람에게 우리 수연이는 처음부터 과분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독이 서려 있었지만 민주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럴 이유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침내 판사의 도장이 서류 위에 찍혔다. 쾅 하는 소리가 마치 그들의 관계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망치 소리처럼 조정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윤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연의 팔을 잡아 끌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자, 수연아. 이런 곳에 더 이상 있을 필요 없어. 이제 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그녀는 민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수연은 끌려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가려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인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 원망, 그리고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그는 괜찮아 라고 입모양으로 말해주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텅 빈 조정실에 혼자 남은 민주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잿빛이었다. 3년 전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던 날도 이렇게 흐린 날이었다. 그때는 흐린 하늘마저도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의 텅 빈 마음을 비웃는 것만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계적으로 몸을 움직여 법원 건물을 빠져나왔다. 거리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걸음으로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고 거대한 도시 속에서 그는 완벽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3년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주는 작은 중소기업의 평범한 대리였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박봉에 시달렸지만 그는 수연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퇴근길에 그녀가 좋아하던 붕어빵을 사들고 가던 길 주말에 함께 소파에 누워 영화를 보던 시간. 서투른 솜씨로 서로의 저녁을 차려주며 웃음 짓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다. 그들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와 미래에 대한 가치관의 다름이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진짜 이유는 그의 무능함이었다. 윤 여사는 처음부터 그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만날 때마다 그의 직업과 수입 배경을 들먹이며 수연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처음에는 수연이 그의 편이 되어주었지만 계속되는 압박 속에서 그녀도 서서히 지쳐갔다. 민주는 해가 저물어가는 거리를 걸어 낡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동네에 도착했다. 이제 그의 집이 되어버린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유난히 가파르게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공간에 냉기가 가득했다. 이삿짐 센터를 통해 미리 옮겨놓은 몇 안 되는 그의 짐들이 방 한 구석에 쌓여 있었다. 책 몇 권, 옷가지 몇 벌, 그리고 낡은 컴퓨터 한 대가 그의 전 재산이었다. 그는 짐을 풀 생각도 하지 않고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위스키 한 병을 꺼내 병째로 들이켰다. 독한 술이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마음속의 공허함은 조금도 채워지지 않았다. 그는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정말 자신이 그렇게 부족한 남자였을까? 수연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없다는 자책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받을 기분이 아니었기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 진동은 끈질기게 계속되다가 잠시 후 끊겼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다시 술병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저 잘못 걸려온 전화이거나 대출 권유 전화일 것이라고 치부해버렸다.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며 밤의 장막을 밝혔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사랑하고 웃고 싸우고 헤어지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의 삶도 그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다. 아무 채널이나 틀어놓으면 적어도 이 지독한 정적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화면에서는 저녁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아나운서는 유창한 목소리로 국내 증시 상황과 기업들의 동향을 전하고 있었다. 민주는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하고 채널을 돌리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귀에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진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준의 손가락이 리모컨 위에서 멈칫했다. 화면에는 진성그룹의 이태환 회장의 얼굴이 자료 화면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가족관계도와 함께 후계 구도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이 이어졌다. 이태환 회장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어 그녀가 과연 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재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진성그룹. 그가 아는 한 수연의 집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하늘 위의 별과 같은 존재였다. 수연의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다가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들었다. 그런데 왜일까? 베일에 쌓인 외동딸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그의 뇌리에 박혔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비웃었다. 이혼의 충격으로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TV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샤워라도 해서 술 기운과 함께 오늘 있었던 끔찍한 기억들을 씻어내고 싶었다. 뜨거운 물을 맞으며 그는 애써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당장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지, 아니면 잠시 쉬어야 할지를 고민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수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다. 아까 그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온 것이었다. 괜찮아요. 짧은 3글자였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일까? 그의 번호를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낼 사람은 없었다. 혹시 수연일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그녀라면 자신의 번호로 연락했을 것이다. 그는 누구세요? 라고 답장을 보내려다 이내 손가락을 멈췄다. 그냥 잊어버리자. 오늘부로 그는 혼자였다. 더 이상 누군가를 신경 쓰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억지로 잠을 청하려 애썼다. 하지만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수연의 슬픈 눈빛과 TV 뉴스에서 보았던 진성그룹의 로고, 그리고 정체 모를 문자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그를 잠 못 들게 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지독한 숙취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뒤척인 탓에 온몸이 찌뿌둥했다. 그는 익숙하게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인스턴트 커피를 탔다. 씁쓸한 커피 향이 텅 빈 방 안을 채웠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손가락에 남아있는 반지의 허전한 감촉이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컴퓨터를 켰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가만히 있으면 온갖 잡념에 사로잡혀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접속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초라한 이력서로는 마땅한 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작은 회사에서 수년간 일했지만 내세울 만한 경력이나 특별한 기술은 없었다. 윤 여사가 그를 미래가 없는 남자라고 불렀던 이유를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몇 시간을 무의미하게 클릭만 하던 그는 문득 어젯밤에 보았던 경제 뉴스를 떠올렸다. 진성그룹. 그는 홀린 듯이 검색창에 그 이름을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룹의 역사 계열사 현황, 주가 정보, 그리고 회장 일가에 대한 가십까지. 그는 무심코 기사들을 훑어내려가다가 한 기사에서 눈을 멈췄다. 이태환 회장의 자택 정형을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으리으리한 대저택은 그가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곳이었다. 바로 수연의 본가였다. 물론 그는 안까지 들어가 보지는 못했다. 윤 여사는 그가 감히 자신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상 집 앞 골목에서 수연을 기다리거나 근처 카페에서 만나야 했다. 그때는 그저 자신을 싫어하는 장모님의 유난스러운 행동이라고만 생각했다.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거대한 퍼즐 조각이 잘못 맞춰져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태환 회장 가족이라고 다시 검색했다. 하지만 예상대로였다. 언론에 공개된 정보는 거의 없었다. 아내와는 오래전에 사별했고 외동딸이 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 딸의 이름이나 사진은 단 한 장도 찾아볼 수 없었다. 철저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아주 만약에 수연이 정말 진성그룹의 외동딸이라면 그들의 결혼과 이혼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는 지난 3년의 시간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다. 직접 확인해 봐야 했다. 그는 버스를 타고 수연의 본가가 있는 평창동으로 향했다. 예전에 몇 번 와봤던 길이라 익숙했다.
높은 담벼락과 삼엄한 경비 시스템을 갖춘 고급 주택들 사이를 지나 그는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대저택 앞에 섰다. 굳게 닫힌 철문 위에는 진성첸 싱이라는 한자가 새겨진 문패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이수연, 그가 사랑했던 아내, 함께 소박한 행복을 꿈꾸었던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상속녀였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지난 3년간 그는 거대한 연극의 무대 위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 같은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빠져나왔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숨겼다. 차의 뒷좌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고 그 안에는 윤 여사와 수연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 맞은편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고 잘생긴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수연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무언가 말을 건네고 있었다. 수연은 아무런 표정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수연의 새로운 인생, 윤 여사가 말했던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일 것이다. 차는 그의 앞을 지나쳐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민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들의 이혼은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의 일부였던 것이다. 자신은 그저 그들의 계획에 필요했던 임시방편 혹은 장애물에 불과했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 분노의 대상이 수연인지 그녀의 가족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힘없이 돌아서서 다시 왔던 길을 되짚어 걸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부서져 내리고 그 자리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어떤 것이 솟아나고 있었다. 평범한 회사원 강민준의 인생은 어제로 끝났다. 오늘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강민준의 눈빛은 더 이상 어제의 그 남자가 아니었다.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가득 찼던 공허한 눈동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옷장으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안쪽 벽을 두드렸다. 몇 번의 신호와 같은 두드림 끝에 벽의 일부가 소리 없이 안쪽으로 들어가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그의 과거가 잠들어 있었다. 투박한 검은색 가방 안에는 최첨단 통신 장비와 위조 신분증 여러 개, 그리고 여러 개의 암호화된 USB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다. 그는 가방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고 그 안에서 노트북보다 조금 더 두꺼운 검은색 패널을 꺼냈다. 국가정보원 최정계 요원 시절 그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해주었던 개인 해킹 장비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삶을 택했다. 3년 전 베이루트에서 벌어진 작전 실패로 눈앞에서 파트너를 잃은 후였다. 동료의 죽음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죄책감과 환멸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쳤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이자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것이 바로 이수연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수연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와 함께했던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시간들이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보았던 그녀의 슬픈 눈빛, 그 안에 담긴 무력감과 체념.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것은 배신자의 얼굴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 희생자의 얼굴이었다. 그는 그녀를 지켜야 했다. 민주는 장비를 능숙하게 설치하기 시작했다. 노트북을 켜고
여러 개의 케이블을 연결하자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중소기업의 어수룩한 대리가 아니었다. 그는 국정원 내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던 블랙 요원 코드네임 하데스였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진성그룹과 이수연을 둘러싼 모든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행정안전부의 데이터베이스였다. 몇 겹의 철통 같은 방화벽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만들어 놓았던 비밀스러운 백도어를 통해 유령처럼 시스템에 잠입했다. 이수연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자 그녀의 정보가 화면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이태환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진성그룹의 현 회장. 어머니는 윤미라. 그리고 그녀는 외동딸이었다. 그녀가 민준에게 말해주었던 모든 것,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평범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는 전부 거짓이었다. 그녀의 삶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로 포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민준은 씁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정보를 파고들었다. 다음 목표는 진성그룹의 라이벌이자 최근 협력관계로 급부상한 태양그룹이었다. 특히 그가 차 안에서 보았던 남자 부회장 최진혁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다. 그의 개인 정보재산, 내역 통신 기록까지. 민주는 마치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능숙하게 헤엄치는 상어처럼 원하는 정보들을 하나씩 낚아 올렸다. 몇 시간의 작업 끝에 그는 최진혁과 윤미라가 주고받은 암호화된 이메일과 통화 기록 일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그 내용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내연 관계였으며 이번 합병과 결혼은 그들의 탐욕이 빚어낸 합작품이었다. 최진혁은 태양그룹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고 윤미라는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되기를 갈망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다. 먼저 민준과 수연을 이혼시켜 걸림돌을 제거한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이태환 회장을 압박하여 태양그룹과의 합병을 승인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수연과 최진혁이 결혼함으로써 두 그룹의 결합을 공고히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태환 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한 뒤 진성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었다. 이메일에는 이 회장의 건강이 생각보다 오래 버티고 있다거나 수연이가 끝까지 반항하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식의 섬뜩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사랑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추악한 배신이자 범죄였다. 이태환 회장은 아내와 내연남에게 배신당하고 있었고 수연은 어머니와 약혼자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었다. 민주는 수연이 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저항하지 못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거대한 황금 새장 속에 갇혀 살아온 새였다.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민준과의 결혼만이 그녀가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유일한 탈출구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다시 그 새장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만 것이다. 그의 분노는 이제 동정심과 연민, 그리고 뜨거운 보호 본능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수연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던 지난 3년의 자신을 자책했다. 평범한 행복에 안주하며 그녀가 짊어지고 있던 고통의 무게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에 장막이 내린 도시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진성그룹과 태양그룹의 내부 서버를 목표로 삼았다. 두 그룹의 합병 계약서, 초안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내야 했다. 그 안에는 분명 최진혁의 약점이 될 만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다. 작업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까다로웠다. 대기업의 내부 보안망은 국가기관 못지않게 견고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마침내 작은 균열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바이러스를 심고 데이터들을 빼내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다운로드 진행률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모든 자료를 그의 비밀 서버로 옮기는 데는 하룻밤이 꼬박 걸렸다. 날이 밝아올 무렵 민주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더미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합병 계약서의 세부 조항 중 진성그룹의 핵심 기술과 자산을 불공정하게 태양그룹으로 이전하는 독소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다. 만약 이 계약이 체결된다면 진성그룹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고 그 가치는 최진혁의 주머니 속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게 될 터였다. 또한 최진혁이 합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적인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복잡한 자금 세탁의 흔적이었다. 이것만 세상에 공개된다면 최진혁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민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 방역의 서막이 올랐다. 그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서울의 지도를 띄웠다. 진성그룹 본사, 태양그룹 사옥, 그리고 최진혁의 자택과 그가 자주 가는 비밀스러운 장소들을 붉은 점으로 표시했다. 과거의 동료들에게 연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이 일을 조용히 혼자서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은 국가의 임무가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전쟁이었다.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빼앗긴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싸움.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잿빛 하늘을 뚫고 여명이 밝아왔다. 민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싸늘하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최진혁과 윤미라가 판을 짜고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보이지 않는 유령 하데스가 이 게임의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패배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강민주는 밤새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며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힌 음모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다. 최진혁은 교활하고 치밀한 사냥꾼이었다. 그가 짜놓은 판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모든 증거를 한 번에 터뜨린다 해도 그는 막강한 법무팀과 언론 권력을 이용해 진실을 왜곡하고 빠져나갈 것이 분명했다. 외려 증거에 출처만 노출되어 자신과 수연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었다. 그는 외과 의사처럼 정밀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진혁의 계획 전체를 흔들 수 있지만 공격의 주체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기습 공격. 그는 최진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완벽한 목표물을 발견했다. 최진혁이 진성그룹 합병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비밀리에 인수를 추진 중인 작은 바이오테크 회사 셀트리온이었다. 이 인수는 그의 불법 비자금을 합법적인 투자금으로 세탁하는 중요한 통로였다. 이 거래가 무산된다면 최진혁은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거래는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된다면 최진혁은 내부의 배신자를 의심하게 될 것이었다. 민주는 이것이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적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한 수라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돌입했다. 그는 단순히 데이터를 넘기는 대신 정보를 완벽하게 가공하기 시작했다. 셀트리온의 부실한 재무 상태, 최진혁이 자금 세탁을 위해 이용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의 명단,
그리고 인수 과정에서의 불법 로비 정황까지. 그는 이 모든 정보를 한 편의 완결된 탐사보도 기사처럼 정리했다.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핵심 증거들을 첨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제 이 폭탄을 터뜨려줄 사람이 필요했다. 민주는 과거 국정원 시절부터 예의주시해왔던 한 기자를 떠올렸다. 진실추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서진 기자. 그녀는 대기업의 비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정의감 넘치는 언론인이었다. 그는 그녀라면 이 정보의 가치를 알아보고 외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민주는 유스티티아 주스티시아라는 이름의 임시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이메일은 생성과 동시에 여러 국가의 서버를 경유하며 IP 주소를 세탁하도록 설정되었다. 그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사람이 없는 공공 와이파이 존으로 향했다. 후드티를 깊게 눌러쓰고 CCTV 사각지대에 자리를 잡은 그는 준비해온 파일을 한서진 기자에게 전송했다. 정의를 위하여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전송이 완료되자마자 그는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유령처럼 그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오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한서진 기자의 진실추적팀이 긴급 속보를 터뜨린 것이다. 태양그룹 최진혁 부회장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불법 인수합병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모든 언론사의 메인을 장식했다. 기사는 민준이 보낸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날카롭게 최진혁의 범죄 혐의를 고발했다.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금융감독원은 즉시 특별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진혁이 공들여왔던 셀트리온 인수는 물거품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진성그룹과의 합병 논의 또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모든 것이 최진혁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고해성을 질렀다. 대체 누구야 어떤 새끼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최진혁은 책상 위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값비싼 도자기가 박살나는 소리에도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태양그룹의 보안팀장과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들은 감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최진혁의 분노가 잦아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진혁은 씩씩거리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내부 소행이야. 이 정보는 나하고 몇몇 핵심 인물들만 알고 있었어. 당장 우리 쪽 사람부터 전부 다 뒤져봐. 그리고 경쟁사인 한성그룹 놈들도 감시해. 분명 그놈들이 꾸민 짓일 거야. 그의 의심은 온통 자신의 주변에 있는 강력한 경쟁자들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기어다니던 하찮은 벌레 따위는 애초에 고려 대상에도 넣지 않았다. 그는 문득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떠올렸다. 그 초라하고 무능해 보이던 남자. 하지만 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따위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지금쯤 옥탑방에서 소주나 마시며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겠지. 최진혁의 오만함은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그 존재가 자신의 목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허름한 옥탑방에서 민주는 노트북 화면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뉴스 채널에서는 온종일 최진혁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태양그룹 내부 통신망은 배신자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는 씁쓸하게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감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최진혁의 숨통을 한 번에 끊을 수는 없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하나씩 무너뜨려야 했다. 마치 독사가 먹잇감을 서서히 질식시키듯이 민주는 이번 공격으로 최진혁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그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했다.
이제 다음 공격을 준비할 차례였다.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어젯밤 그에게 문자를 보냈던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당신이었군요. 이번에는 질문이 아닌 확신에 찬 문장이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상대가 누구인지 어떻게 자신을 알아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답장을 보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못 짚으셨습니다. 그는 아직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이 싸움은 철저히 혼자서 해내야 했다.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했다. 이제 외부와의 모든 연결을 차단하고 다시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겨야 할 시간이었다. 화면 속에서 궁지에 몰린 최진혁이 기자들 앞에서 뻔뻔하게 자신은 결백하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무시당했던 자의 첫 번째 반격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를 둘 차례였다. 강민준의 공격은 예상대로 최진혁을 극도의 신경과민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는 회사 내부에 첩자가 있다고 확신하고 임원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감찰을 시작했다. 태양그룹은 공포와 불신의 분위기에 휩싸였고 충성스럽던 직원들조차 등을 돌릴 기미를 보였다. 궁지에 몰린 최진혁은 더욱더 조급해졌다. 그는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 진성그룹과의 합병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윤미라와 이수연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반면 이수연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 최진혁을 공영에 빠뜨린 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직감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돕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최진혁과 약혼했지만 단 한순간도 그를 신뢰한 적이 없었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과 잔인함을 그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강민준을 떠올렸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럴 리 없었다. 그녀가 아는 강민준은 비록 성실하고 착하지만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울 힘도 배짱도 없는 평범한 남자였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헛된 기대일지도 모른다고, 결국 자신은 이 황금세장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체념했다. 며칠 후 진성그룹이 후원하는 자선미술품 경매 행사가 열렸다. 상류층 인사들의 사교장이자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당연히 진성그룹의 후계자인 이수연과 그녀의 약혼자인 최진혁도 참석해야만 했다. 수연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최진혁의 팔짱을 낀 채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한편 행사장 한쪽 구석에서 한 남자가 샴페인 잔을 든 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지적인 안경을 쓴 그는 신진 미술평론가 김시우라는 가짜 신분으로 이곳에 잠입한 강민준이었다. 그는 국정원 시절의 인맥을 이용해 완벽한 위조 신분과 초대장을 손에 넣었다. 그의 목표는 최진혁의 동태를 살피고 수연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수연은 위태로워 보였다. 억지로 짓는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연약했고 최진혁의 소유물처럼 옆에 서 있는 모습은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최진혁은 사람들 앞에서는 다정한 약혼자 행세를 했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면 수연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거나 귓가에 위협적인 말을 속삭이는 것을 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냉정을 유지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경매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수연은 잠시 바람을 쐬고 싶다며 최진혁에게 양해를 구하고 테라스로 향했다.
최진혁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이라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 수연이 복잡한 행사장을 빠져나와 한적한 복도를 지날 때였다. 누군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고개를 든 수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곳에는 강민준이 서 있었다. 민준 씨,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수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분명 그녀가 알던 강민준이었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예전에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차갑고 날카로운 분위기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민준은 그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가 나직이 말했다. 괜찮은지 보러 왔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달랐다. 수연은 혼란스러웠다. 대체 무슨 소리예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어서 가요. 그녀는 그가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민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무도 믿지 마. 특히 가장 밝게 웃는 사람일수록 더.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은 수연의 심장에 파문을 일으켰다. 혹시나 했던 예감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바로 눈앞에 이 남자란 말인가. 그녀가 무언가 더 물어보려던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최진혁이었다. 그는 수연을 찾아 나섰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싸늘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이게 누구야? 강민준 씨 아니신가? 쓰레기 같은 자가 감히 이런 신성한 곳에 발을 들여놓다니. 아직도 내 약혼녀 주변을 맴돌며 미련이라도 남은 건가? 최진혁은 수연의 어깨를 보란 듯이 감싸 안으며 민준을 도발했다. 그는 민준이 예전처럼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거나 당황하며 변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민준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최진혁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위협보다도 더 무겁게 최진혁을 짓눌렀다. 최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눈앞의 남자는 더 이상 그가 알던 무기력한 패배자가 아니었다. 민준은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저 나가려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짧은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최진혁은 불쾌감과 함께 정체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감히 자신의 앞에서 저런 오만한 눈빛을 보이다니.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민준의 그 기묘한 평정심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거칠게 수연을 다그쳤다. 저 자식하고 무슨 얘기했어? 수연은 어깨를 움츠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민준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라는 문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수연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체념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의심과 희망이라는 작은 씨앗이 뿌려졌다.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남자를 지난 3년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편 최진혁은 강민준을 뒷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오만함은 여전했지만 그의 본능은 눈앞에 벌레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두 남자의 기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미술관에서의 만남 이후 최진혁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강민준의 그 설명할 수 없는 자신감과 차가운 눈빛이 그의 신경을 계속해서 긁어댔다. 그는 강민준의 뒷조사를 지시했지만 돌아온 보고는 허무할 정도로 평범했다. 국정원 기록은 완벽하게 삭제되어 있었고 서류상 그는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니다
퇴사한 아무런 특이점 없는 이혼남일 뿐이었다. 하지만 최진혁의 본능은 그 서류가 거짓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제불능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은 그를 더욱 폭주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요소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진성그룹 내부에 남아있는 이태환 회장의 충신들이었다. 그는 비열한 방법을 총동원했다. 수십 년간 회사에 헌신해온 재무 이세계는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웠고 기술개발본부장에게는 경쟁사에 기술을 유출했다는 누명을 씌워 언론에 터뜨렸다. 진성그룹은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충신들이 하나둘씩 무너지자 남은 임원들은 최진혁의 편에 서거나 침묵을 지키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이태환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고 이수연은 그저 무력하게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최진혁에게 항의했지만 그는 차갑게 웃으며 회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할 뿐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던 민주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의 소극적인 경고와 간접적인 공격은 최진혁의 폭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있었다. 이제는 판을 뒤흔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는 최진혁이라는 괴물의 심장을 직접 겨누기로 결심했다. 그는 태양그룹의 메인 서버와 최진혁의 개인 네트워크를 향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했다. 이전의 잠입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한 작전이었다. 최진혁이 내부 감찰을 강화하면서 태양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된 상태였다. 민준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방화벽 구조와 침입 탐지 시스템의 흐름도가 빽빽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는 시스템의 허점을 찾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코드의 바다를 항해했다. 그의 손가락은 잠시도 쉬지 않고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마침내 그는 아주 작은 틈을 발견했다. 외부 유지보수 업체가 사용하는 임시 접속 경로였다. 그는 그 경로를 통해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는 데 성공했다. 바이러스는 시스템 내부에서 스스로를 복제하며 조금씩 권한을 넓혀 나갔고 마침내 민준에게 시스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관리자 권한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거대한 성의 비밀 통로를 발견한 도둑처럼 조심스럽게 내부로 걸어 들어갔다. 그가 찾아낸 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를 넘어서는 최진혁의 추악한 범죄 기록 그 자체였다. 그는 이태환 회장의 주치의를 매수하여 그의 병세를 악화시키고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위장하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발견했다. 또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상납한 뇌물 목록과 그들의 약점을 담은 협박용 파일까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최진혁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괴물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민준이 이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서버로 전송하던 바로 그 순간 경고등이 번쩍였다. 태양그룹의 보안팀이 그의 침입을 감지한 것이다. 사이렌이 울리고 그의 접속 경로를 차단하려는 시도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데이터는 전송이 완료된 후였다. 민주는 즉시 모든 접속 기록을 삭제하고 시스템에서 빠져나왔다. 하지만 보안팀은 끈질겼다. 그들은 역추적을 통해 공격의 발원지가 서울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최진혁은 보고를 받고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이자 해결사인 박 실장을 포함한 최정예 요원들을 그곳으로 급파했다. 생사 따위는 상관없다. 반드시 놈을 잡아와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몇 분 후 민준이 있는 옥탑방 건물 아래로 검은색 차량들이 소리 없이 모여들었다. 박 실장을 필두로 한 괴한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와 옥탑방 문을 박살내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하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컴퓨터는 켜져 있었지만 하드디스크는 완전히 파괴된 후였다. 박 실장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미끼였다. 그가 부하들에게 철수를 명령하려던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찾고 있나 그들이 들어왔던 문 옆 어둠 속에 숨어있던 민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혼자였지만 그의 주변 공기는 수십 명의 군대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박 실장은 당황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들은 일제히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그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민준은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게 움직이며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짧고 간결하며 치명적이었다. 비명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순식간에 박 실장과 민준 단둘만 남게 되었다. 박 실장은 조직 내에서도 최고의 싸움 실력을 자랑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주먹을 쥐고 민준에게 돌진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민준은 그의 팔을 잡아채 관절을 꺾고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한 뒤 목에 강력한 충격을 가해 그를 기절시켰다.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박 실장은 의식을 잃기 직전 자신을 압도한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이수연의 무능한 전남편 강민준이었다. 의식을 차린 박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최진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회장님, 놈을 놓쳤습니다. 최진혁은 수화기 너머로 고함을 질렀다. 무능한 놈들, 대체 정체가 누구야? 박 실장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그자는 강민준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최진혁은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동명이인이겠지. 하지만 박 실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그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다. 최진혁은 충격으로 잠시 말을 잃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 벌레 같은 놈, 그 하찮고 무기력하던 패배자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망치고 있던 유령 하데스였다니. 충격은 이내 참을 수 없는 굴욕감과 사리로 바뀌었다. 그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찾아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놈을 찾아. 이건 더 이상 사업이 아니야. 죽여버려. 최진혁의 살해 명령이 떨어지자 서울은 거대한 사냥터로 변했다. 그의 사설 용병팀과 경찰 내부의 부패한 협력자들이 거미줄 같은 감시망을 펼치며 강민준의 행방을 쫓았다. 민준은 하룻밤 사이에 도시의 유령이 되어야 했다. 그는 국정원 시절 익혔던 모든 생존 기술을 총동원하여 추적을 피했다. 공중전화와 대포폰을 번갈아 사용하고 CCTV를 피해 좁은 골목길로만 이동하며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그가 쫓기는 동안에도 그의 두뇌는 멈추지 않고 움직였다. 그는 최진혁이 곧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신이 손에 넣은 증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기에 최진혁은 그 전에 진성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예상대로 최진혁은 이태환 회장의 건강 악화를 명분으로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안건은 태양그룹과의 합병 최종 승인 및 경영진 교체였다. 결전의 날이 정해졌다. 민준에게 남은 시간은 사흘뿐이었다. 그는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다. 하나는 자신을 노리는 암살자들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생존의 싸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주총회라는 전쟁터에서 최진혁의 야욕을 완전히 끝장낼 결정적 증거를 터뜨리는 정보전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조율할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다. 민준은 일부러 자신의 위치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렸다. 과거 그가 요원 시절 안전가옥으로 사용했던 인천항 근처의 폐창고였다. 그곳의 낡은 통신망이라면
추적을 피하면서 외부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을 것처럼 위장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는 최진혁의 주력 부대를 그곳으로 유인하여 마지막 단판을 짓고 그 사이 서울 도심에서 벌어질 진짜 작전을 성공시킬 계획이었다. 최진혁은 미끼를 물었다. 그의 정보원은 강민준이 인천항 폐창고에 숨어들었다고 보고했다. 최진혁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박 실장에게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이끌고 그곳을 급습하라고 명령했다.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마. 내가 주주총회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순간 내게서는 그놈의 시체 사진이 도착해야 할 거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진성타워로 향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진성타워 최상층 컨퍼런스 홀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진혁은 연단에 서서 유창한 언변으로 합병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진성그룹의 위기를 부풀리고 자신이 그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주주들은 그의 카리스마와 그가 제시하는 달콤한 미래에 서서히 설득당하고 있었다. 이수연은 어머니 윤미라의 옆에서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절망으로 가득 차 흔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인천항의 폐창고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어둠과 먼지로 가득한 창고, 안민주는 강철 기둥과 컨테이너 더미를 방패 삼아 유령처럼 움직였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용병들이 사방에서 그를 향해 총알을 퍼부었지만 그의 몸에는 스치지도 못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 적의 목을 꺾고 다시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사냥이었다. 그는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하며 적들을 분열시키고 가까이 격파했다. 총성이 울리고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언제나 최진혁의 부하들 쪽에서만 들려왔다. 박 실장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상대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였다. 그는 부하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가자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나와라 강민준, 이 비겁한 쥐새끼야.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 같은 자들에게는 쥐새끼가 어울리는 상대지. 박 실장이 경악하며 돌아보기도 전에 민준의 강력한 공격이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민준은 기절한 박 실장을 내려다보며 그의 무정의를 집어들었다. 그는 무정의에 대고 단 한마디만 남겼다. 게임은 끝났다. 그는 마지막 남은 용병들마저 처리하고 피 묻은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명령을 입력했다. 진성타워의 주주총회는 이제 표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의장이 합병안의 가결을 선포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자리에서 일어선 이수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어린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한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최진혁과 윤미라가 당황하여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수연은 그들을 뿌리치고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에는 방금 전 민준으로부터 도착한 마지막 메시지가 떠 있었다. 지금이야. 수연은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계십니다. 이 합병은 진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진혁 부회장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약탈 행위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진혁이 경호원들에게 그녀를 끌어내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보다 수연의 행동이 더 빨랐다. 그녀는 태블릿을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다음 순간 스크린에는 최진혁의 추악한 범죄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태환 회장을 해치려 한 음모 정관계 로비 장부
불법 비자금 내역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컨퍼런스 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민준이 인천에서 전송한 익명의 제보가 검찰청 서버에 도착한 것이었다. 최진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수사관들에게 포위되었다. 윤미라 역시 공범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왕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최진혁은 이수연을 향해 악에 바친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수연은 흔들리지 않고 그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마침내 기나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혼돈스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었다. 최진혁과 윤미라의 체포 소식은 재계를 강타했고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며 요동쳤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이수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와병과 어머니의 배신, 약혼자의 추악한 실체라는 연이은, 충격 속에서도 놀라운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최진혁의 편에 섰던 이사들을 해임하고 누명을 썼던 아버지의 충신들을 복권시켰다.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서 진성그룹의 새로운 대표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발표했다. 연약한 상속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서 있었다. 같은 시각 강민주는 조용히 전쟁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그는 인천항의 폐창고를 떠나 서울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 들린 노트북은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삭제한 후 물리적으로 파괴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정원 시절의 옛 동료 중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선배에게 익명의 공중전화를 걸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최진혁의 비자금과 정관계 로비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며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달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그는 다시 강민준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남자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한 여자를 그리고 하나의 거대한 기업을 구해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의 목적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그는 옥탑방의 모든 짐을 정리하고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다. 며칠 후 진성그룹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을 무렵 수연은 아버지의 회장실 의자에 앉아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폰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한강 마포대교 저녁 8시. 그녀는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약속된 시간 수연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평범한 코트 차림으로 마포대교 위에 서 있었다. 강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왔다. 낡은 청바지에 평범한 점퍼를 입은 강민준이었다. 그는 그녀가 처음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녀는 그의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수연이었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를 그리고 우리 회사를 구해줘서. 그리고 미안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을 속여서 미안해요.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관계를 지켜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황금 세 장 같았던 자신의 삶 벗어나고 싶었던 현실,
그리고 유일한 탈출구였던 민준과의 결혼. 하지만 결국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나약함까지. 민준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고백이 끝나자 그는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나도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주지 못해서.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왜 평범한 삶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는지. 그는 폭력과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거짓의 세상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던 셈이었다. 당신을 지키는 것은 도망쳤던 과거와 마주하는 일이었어. 덕분에 나도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어.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민주는 잠시 강물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겪었고 너무 많이 변했어. 당신은 이제 진성그룹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고 나도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해. 그의 말은 이별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연을 향해 몸을 돌려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당신이 당신의 성을 완벽하게 재건하고 내가 나의 새로운 길을 찾았을 때, 그때 우리 다시 만나자. 이혼한 부부가 아니라 서로를 구해준 두 사람으로. 그의 제안에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그것은 이별의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곁을 떠나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수연은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슬픔이 차가운 강바람에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자신이 지켜낸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 새벽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